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조너스는 오늘 그냥 돌아가야 할 날임을 알아차렸다. 기억 전달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의자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내일 올게요, 기억 전달자님. 조너스는 재빨리 말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주저하면서 덧붙였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없다면 말이에요. 기억 전달자가 조너스를 쳐다보았다. 그 고통은 얼굴로 일그러져 있었다. 기억 전달자가 헐떡이면서 말했다. 제발 고통은 좀 가져가라. 조너스는 기억 전달자를 부축해서 침대 옆 의자로 가도록 도왔다. 다음 재빨리 제복 상의를 벗고 엎드려 누웠다. 그렇게 고통에 시달린다면 기억 전달자 역시 도움이 필요할 거란 사실을 깨닫고 조너스가 말했다. 손을 제게 대세요. 손이 다가왔다. 고통도 함께 찾아왔다. 조너스는 마음을 다잡고 기억 전달자에게 고통을 주는 기억 속으로 들어갔다. 어수선하고 시끄러우며 역겨운 냄새가 나는 장소였다. 새벽 아니 이른 아침이었다. 공기는 누런 연기로 가득했다. 전쟁터로 보이는 넓은 벌판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사방 곳곳에 누워 있었다. 곱비 풀린 말 한 마리가 사람들 사이를 미친 듯이 돌아다니다가 머리를 쳐들고 놀라서 울음소리를 냈다. 그러더니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일어나지 않았다. 조너스는 옆에서 나는 목소리를 들었다. 목이 타는 듯 쉰 소리였다. 소리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자 조너스보다 별로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은 소년의 반쯤 감긴 눈이 보였다. 소년의 얼굴과 헝클어진 금빛 머리카락에는 먼지가 뿌옇게 덮여 쌓여 있었다. 소년은 팔다리를 뻗은 채 대자로 누워 있었고 회색 제복은 축축한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대학살 현장은 기이할 정도로 색깔들이 선명했다. 더럽고 다 해진 천을 적신 선홍색 피 군데군데 뜯겨 널린 잔디들에 놀랄 만큼 깨끗한 초록색, 소년의 황금빛 머리카락. 조너스를 바라보면서 소년이 다시 간청했다. 물. 소년이 입을 열 때마다 피가 자꾸 쏟아져 가슴과 소매에서 너덜거리는 천을 적셨다. 조너스는 고통 때문에 한 팔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내려다보니 찢긴 소매 속으로 잘려나간 살과 부서진 뼈조각 같은 것이 보였다. 또 다른 팔에 힘을 주자 조금씩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천천히 옆으로 팔을 뻗어 거기 있던 금속 물병을 쥐고 뚜껑을 열기 시작했다. 거세게 밀려드는 고통이 가라앉길 기다리며 이따금씩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뚜껑이 열리자 조너스는 피가 흥건한 땅바닥 위로 팔을 조금씩 뻗어 물병을 소년의 입술에 가져갔다. 물은 일부는 소년의 입으로 흘러들어갔고 일부는 더러운 턱 아래로 흘렀다. 소년이 크게 한 번 숨을 쉬었다. 머리는 뒤로 젖혀졌고 아리턱은 무언가에 놀란 것처럼 벌어졌다. 그러고는 서서히 눈동자에 비친 풍경이 사라졌다. 더 이상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소음은 사방에서 계속 들려왔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 어머니를 그리고 죽음을 간청하는 소리, 땅에 매인 말들이 머리를 들고 말굽으로 하늘을 마구 가리키면서 힝 울어대는 소리. 먼 곳에서 나는 대포 소리가 조너스의 귓속으로 들려왔다. 고통에 한없이 시달리면서 조너스는 여러 시간 동안 끔찍한 악취 속에 누워 있었고 사람들과 동물들이 죽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더 이상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견딜 수 없게 되자 조너스는 눈을 떴다. 몸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기억 전달자가 슬그머니 눈을 돌렸다. 조너스에게 저지른 일을 견딜 수 없는 듯이 보였다. 기억 전달자가 말했다. 날 용서해다오. 조너스는 별채 방으로 또 가고 싶지 않았다. 이제 기억도 명예도 지혜도 고통도 원하지 않았다. 행복한 어린 시절과 넘어져 다친 무릎, 재미있는 공놀이가 자신의 삶에 되돌아오기만을 원했다. 조너스는 집에서 혼자 앉아
창문을 통해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바깥에서 노는 아이들, 직장에서 특별한 일 없는 하루를 마치고 자전거로 귀가하는 사람들, 이전의 다른 기억 보유자들처럼 조너스 자신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고통 없이 평범하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조너스는 매일 별채 방으로 기억 전달자를 만나러 갔다. 기억 전달자는 끔찍한 전쟁 기억을 나눠준 날 이후 며칠 동안 조너스를 다정스레 대했다. 좋은 기억들도 많이 있단다. 기억 전달자가 조너스에게 상기시켰다. 그건 사실이었다. 벌써 조너스는 셀 수 없이 많은 행복의 조각들,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경험했다. 조너스는 아이 한 사람을 놓고 모든 사람이 축하를 건네는 생일 파티를 보았다. 그리고 그 기억 덕에 개별적이고 특별하며 유일무이하고 자부심 넘치는 존재가 되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한 번은 박물관에 가서 이제 구별도 할 수 있고 이름도 아는 색깔들로 가득한 그림들을 잔뜩 보기도 시작했다. 아주 황홀한 기억도 있었다. 조너스는 갈색 빛나는 말을 타고 이슬에 젖은 풀 냄새가 나는 들판을 건너 작은 개울가에 내렸다. 그리고 말과 함께 차갑고 깨끗한 물을 마셨다. 그 순간 조너스는 동물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또 말이 개울에서 돌아와 머리로 조너스의 어깨를 다정스럽게 밀었을 때 동물과 사람 사이의 유대감을 깨달았다. 또 어떤 날은 숲속을 계속 걷다가 밤이면 모닥불 곁에 앉는 기억도 있었다. 그 기억을 통해 상실과 외로움의 고통을 배웠지만 조너스는 이제 고독이 주는 즐거움도 이해하게 되었다. 조너스가 기억 전달자에게 물었다. 가장 좋아하시는 기억이 뭐예요? 그러고서 재빨리 덧붙였다. 물론 제게 그걸 전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저 뭔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고대할 수 있게요. 기억 전달자가 웃었다. 누워라, 내게 그 기억을 줄 수 있어서 행복하구나. 조너스는 기억이 시작되자마자 즐거워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즉시 적응할 수 있었고 그 기억에 가득한 행복감을 느꼈다. 조너스는 사람들로 가득한 방 안에 있었다. 방은 따뜻했으며 벽난로에는 불꽃이 이글거렸다. 창밖으로 어두운 밤하늘에 눈이 내리는 게 보였다. 빨강, 초록, 노랑 등 여러 가지 색으로 장식된 전구들이 나무에서 번쩍였다. 하지만 황금초대에 꽂힌 촛불들이 깜빡거렸다. 음식 냄새가 방 안 가득 풍겼으며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노란색 털이 난 개가 마루 위에 잠들어 있었다. 마루 위에는 밝은 색종이에 쌓인 채 번쩍이는 리본으로 묶인 꾸러미들이 있었다. 어린아이 하나가 그 꾸러미들을 들고 방 안에 있는 다른 아이들, 분명히 부모처럼 보이는 어른들, 그리고 소파에 앉아 함께 조용히 미소를 띠고 있는 나이든 부부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꾸러미를 받아든 사람들은 리본을 풀고 밝은 색종이를 벗겨 상자를 연 다음 장난감이며 옷이며 책을 꺼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즐거운 함성을 지르면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어린 아이가 나이 많은 여인에게 다가가 무릎 위에 앉았다. 늙은 여인은 아이의 몸을 꼭 끌어안고 흔들며 뺨을 아이의 뺨을 비볐다. 조너스는 눈을 뜨고 침대에 누워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기억을 즐겼다. 그 모두가 조너스가 소중해야 한다고 배운 것이 거기에 있었다. 기억 전달자가 물었다. 뭘 느꼈니? 조너스가 대답했다. 따뜻함이요. 그리고 행복. 그리고 좀 생각해 볼게요. 가족이요. 어떤 축하 모임, 휴일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건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요. 너도 곧 그런 가족을 갖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노인들은 누구예요? 왜 거기에 있죠? 조너스는 방 안에 노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혼란에 빠졌다. 마을에서 노인들은 절대로 노인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곳은 그들이 존경받으며 훌륭한 보살핌을 받는 곳이었다. 그 노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렸단다. 할아버지 할머니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 말은 옛날에 아버지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를 뜻하는 쓰인데 말이다. 조너스가 웃음을 터뜨렸다. 옛날 아주 옛날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억 전달자가 역시 웃음을 터뜨렸다. 맞다. 그건 거울을 들여다보는 너 자신을 보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너 자신을 보는 것과 좀 비슷하지. 조너스가 얼굴을 찌푸렸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틀림없이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누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이죠? 그분들은 어디에 있나요? 공개 기록 보관소에 가서 살펴볼 수 있단다. 그분들 이름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생각해보렴 얘야. 만일 네가 이를 신청하면 그 아이들의 아버지 어머니는 누가 될까? 누가 그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까? 물론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죠.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있게 될까? 조나스는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천천히 말했다. 제가 훈련을 마치고 완전한 성인이 되면 전 제 집을 얻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몇 년 후 릴리까지 훈련을 마치면 걔 역시 자기 집을 갖겠죠. 걔가 신청한다면 어쩌면 배우자와 아이들도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네 생각이 맞다. 두 분이 여전히 일을 할 수 있고 마을 생활에 기여하는 한 자식 없는 다른 어른들과 함께 살겠죠. 그때쯤이면 더 이상 제 인생의 일부가 아니게 되겠죠. 조나스는 내친 김에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입 밖으로 꺼냈다. 더 시간이 흘러 때가 되면 두 분은 노인의 집으로 갈 테죠. 거기서 존경받으면서 잘 보살핌을 받을 거예요. 그러다 임무의적 때가 되면 기념식을 열어 축하를 받겠죠. 기억 전달자가 지적했다. 그 기념식엔 넌 참석하지 않을 거고. 당연히 그렇겠죠. 아마 전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할 테니까요. 그때쯤이면 전 제 삶을 사느라 바쁘겠죠. 릴리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들이 있더라도 그 애들 역시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역시 모를 거예요.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조너스가 물었다. 그런 식으로 꽤 잘 돌아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마을 말이에요. 다른 방식으로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 기억을 받아들이기 전까진. 기억 전달자가 조너스의 말에 동감을 표시했다. 그래, 네 말대로 잘 돌아가고 있지. 조너스가 주저하며 말했다. 하지만 이 기억은 정말 좋았어요. 왜 이 기억 전달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 기억 전체에서 오는 느낌의 적당한 단어는 알 수 없었어요. 방 안에 아주 강하게 퍼져 있던 느낌 말이에요. 사랑이야. 기억 전달자가 조너스에게 말했다. 조너스가 따라했다. 사랑. 이 말은 조너스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단어이자 개념이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 조너스가 말했다. 기억 전달자님, 응?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어리석게 살아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 방 안에서는 아무도 어리석지 않아. 기억과 거기서 네가 느끼는 걸 믿어보렴. 마룻바닥을 내려다보면서 조너스가 말했다. 글쎄요, 기억 전달자님께서는 제게 기억을 주셨으니까 더 이상 그런 기억은 없으실 거예요. 어쩌면 기억 전달자님께선 이런 느낌을 이해하지 못하실지도 몰라요. 이해한다. 내겐 그 기억, 어렴풋한 조각이 남아있다. 게다가 내겐 가족, 쉴, 행복에 관한 다른 기억들이 많이 있단다. 물론 사랑에 관한 기억도. 조너스는 무심결에 자기 느낌을 말했다.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역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다지 실용적이지 않다는 걸 알겠어요. 노인들이 그 장소에 있다는 건 지금처럼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뜻하고요.
우리 마을에는 그 일보다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하지만 전 이 기억처럼 사는 게 더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제 말은 그렇게 느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기억 전달자님이 제 할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바랐어요. 기억 속에 가족은 좀 더 조나스는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 머뭇거렸다. 좀 더 완벽했지. 기억 전달자가 거들었다. 조나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털어놓았다. 저는 사랑이라는 느낌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조나스는 벽에 있는 스피커를 신경질적으로 훔쳐보면서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자신을 암심시켰다. 조나스가 나직이 말했다. 우리에게 아직 사랑이 있으면 해요. 그러고는 재빨리 덧붙였다. 물론 그 방식으로는 마을이 잘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건 이해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을이 더 잘 조직되어 있다는 것도요. 어쩌면 사랑이란 살아가는데 위험한 방식일지도 몰라요. 무슨 뜻이니? 조너스가 머뭇거렸다. 사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다. 그렇지만 사랑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조너스는 마침내 설명할 길을 찾아내고는 급히 말했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 방 안에는 불이 있어요. 벽난로에 불이 타고 있어요. 또 식탁에는 촛불이 있었어요. 왜 그런 것들이 금지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치 혼잣말이라도 하듯이 조나스는 천천히 말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만든 불빛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따뜻함도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께 여쭤볼 말씀이 있어요. 저녁 식사 후에 조너스가 주저하며 물었다. 뭔데 그러니 조너스? 아버지가 되물었다. 조너스는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지만 억지로 말했다. 별채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으로 연습한 말이었어요. 절 사랑하세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킬킬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조너스, 너는 모두의 아이야. 제발 말 좀 정확하게 하렴. 무슨 말씀이세요? 조너스가 물었다. 놀림감이 되는 건 조너스가 기대했던 반응이 결코 아니었다. 아버지 말씀은 네가 매우 일반화된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야. 그 단어는 너무 무의미해서 거의 쓰지 않게 되었지. 어머니가 조심스레 설명했다. 조너스는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무의미하다고? 조너스는 오늘 전에 받은 기억만큼 의미 있는 어떤 것을 전에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리고 너도 알겠지만 사람들이 정확한 언어를 쓰지 않으면 우리 마을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단다. 넌 이렇게 물어야 했어. 어머니 아버지는 저와 즐거우세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래란다. 아버지가 거들었다.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는 제 성과에 자부심을 느끼세요? 라고 물었어야지. 그리고 대답은 진심으로 물론이다. 어머니가 물었다. 사랑 같은 단어를 쓰는 게 왜 부적절한지 이해되니? 조너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맙습니다. 이해해요. 조너스가 느릿느릿 대답했다. 어머니한테 한 첫 번째 거짓말이었다. 가브리엘, 그날 밤 조너스는 아기에게 속삭였다. 아기 침대는 다시 조너스의 방에 와 있었다. 나흘 밤 동안 가브리엘이 조너스의 방에서 잘 자자 아버지 어머니는 실험이 성공적이었으며 조너스가 영웅이라고 말했다. 가브리엘은 부쩍 자랐다. 이제 방 안을 기어다니며 깔깔거리고 일어서기도 했다. 덕분에 가브리엘은 아기의 집에서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갔다. 아버지는 행복한 표정으로 이제 가브리엘이 잠을 잘 자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름을 받고 12월에는 가족을 배정받을 거라고 했다. 12월이면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가브리엘은 아기의 집으로 가자 다시 잠을 자지 않았다. 자지 않으며 밤마다 울었다. 그래서 조너스의 침실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보육사들이 아기에게 좀 더 시간을 주기로 한 것이었다. 조너스의 방에 있는 걸 좋아하는 듯 보였기 때문에 가브리엘은 밤에 좀 더 푹 자는 습관이 들 때까지 밤에 조너스와 있게 되었다. 보육사들은 가브리엘의 앞날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었다. 조너스의 속삭임에 가브리엘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가브리엘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모든 게 바뀔 거야. 가브리엘,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나도 몰라. 하지만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게 틀림없어. 색깔들도 있게 될 거야. 조나스는 어둠을 뚫고 침실 천장을 응시하면서 덧붙였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생길 거야. 또 모든 사람이 다시 다 기억을 갖게 될 거야. 조너스가 아기 침대를 향해 몸을 돌리며 속삭였다. 너도 기억에 대해 알지? 가브리엘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깊었다. 아기가 잘 자는 비결에 대해 다소 죄의식을 느꼈지만 조너스는 가브리엘이 자기 방에 있는 게 좋았다. 매일 밤 조너스는 가브리엘에게 조금씩 기억을 주었다. 보트 타기, 맑은 날의 소풍, 유리창에 떨어지는 부드러운 빗소리, 축축한 잔디 위에서 맨발로 춤추기. 가브리엘, 아기가 잠든 채 몸을 조금 움직였다. 조너스는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러면 사랑도 생길 거야. 다음날 아침, 처음으로 조너스는 약을 먹지 않았다. 내부에 있는 무언가가, 기억을 통해 자라난 무언가가 조너스에게 약을 치워버리라고 말했다. 오늘은 예정에 없던 휴일로 선포되었습니다. 조너스 아버지, 어머니, 릴리는 모두 놀라서 방송이 나오는 벽 스피커를 바라보았다. 이런 날은 매우 드물었다. 하지만 일단 휴일이 선포되면 마을 사람들 전체가 혜택을 받았다. 어른들은 그날 일을 면제받았고 아이들은 수업, 훈련,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었다. 다른 날 쉬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 노동자들이 마을 운영에 꼭 필요한 일들을 떠맡았다. 양육, 식품 배달, 노인 돌보기 등등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자유였다. 조너스는 환호하면서 숙제를 모아놓은 서류철을 내려놓았다. 그는 막 학교로 가려던 참이었다. 조너스에게 학교는 이제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머지않아 공식 교육은 끝날 것이었다. 12살짜리들은 이미 성인 훈련을 시작했지만 아직 그들에겐 외워야 할 규칙 목록이 끝없었고 배워야 할 최신 기술도 수없이 많았다. 조너스는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가브리엘에게 좋은 날이 되기를 축복한 다음 자전거 도로를 달려 애셔를 찾아 나섰다. 조너스는 지난 4주 동안 날약을 먹지 않았다. 그러자 성욕이 되돌아왔다. 잘 때 찾아드는 기분 좋은 꿈 때문에 조너스는 가벼운 죄의식과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살아왔던 아무 느낌 없는 세계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었다. 조너스는 이제 단지 꿈에서만 아니라 더 많은 것에서 새롭고 고양된 느낌을 얻을 수 있었다. 그중 몇몇은 약을 먹지 않은 덕에 느낀 거지만 기억에서 온 것들도 많았다. 이제 조너스는 예전과 달리 모든 색깔을 항상 볼 수 있었다. 나무며 숲풀들은 조너스에게 항상 초록색으로 보였다. 가브리엘의 발그레한 뺨은 심지어 꿈속에서도 계속 분홍색이었다. 사과는 언제나 빨간색이었다. 기억을 통해 조너스는 바다나 호수, 숲을 가로질러 졸졸 흘러가는 개울가를 보았다. 그러자 늘 보아왔던 길을 따라 흐르는 넓은 강이 정과는 달리 보였다. 그들인 물결 속에 함께 흐르는 빛과 색깔과 역사가 모두 눈에 들어왔다. 또한 조너스는 강이 다른 곳에서 흘러와서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도 알았다. 여느 휴일과 마찬가지로 이런 예상치 못한 뜻밖의 휴일은 행복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행복감을 느꼈다. 늘 하던 대로 언어의 정확성에 대해 생각하던 조너스는 이 행복감이 자기가 느껴본 적이 있는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혀 새로운 깊이의 느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쨌든 이 느낌은 매일 저녁 모든 기초 가정에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한없는 토론을 거쳐서 분석해내는 느낌들과는 전혀 같지 않았다. 어떤 애가 놀이터 규칙을 어겨서 화가 났어요. 언젠가 릴리가 분노를 표현하고 그 작은 손으로 주먹을 쥐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조너스를 포함한 릴리의 기초 가족은 규칙 위반이 벌어지는 그럴듯한 이유들과 그 행동을 이해하고 참아야 할 필요성을 늘어놓으면서 릴리의 주먹이 느슨해지고 화가 풀릴 때까지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제 조너스는 릴리가 화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릴리가 느꼈던 것은 단지 조금 성마른 조급함과 짜증일 뿐이었다. 이제 조너스는 화가 정말로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았다. 기억을 통해 조너스는 온갖 불의와 야만을 겪어야 했고 그때마다 가슴 저 깊은 곳으로부터 격렬하게 솟아오르는 분노를 느끼곤 했다. 그 기분을 저녁밥을 먹으면서 차분하게 이야기한다는 건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난 오늘 슬펐어.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고 가족들은 어머니를 위해 위로했다. 하지만 조너스는 진짜 슬픔을 느꼈다. 뼈저린 비통함을 겪었었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빨리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진짜 슬픔은 훨씬 더 심오한 감정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법이었다. 그저 느낄 수 있을 뿐. 오늘 조너스는 행복을 느꼈다. 애셔, 놀이터 옆 나무에 애셔의 자전거가 기대어 있었다. 주변에 자전거 여러 대가 지면 위에 널려 있었다. 휴일에는 평상시 질서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다. 조너스는 멈춰서서 자전거를 다른 아이들 자전거 옆에 놓았다. 애셔, 조너스는 소리를 치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놀이터에는 아무도 없는 듯했다. 어디 있니? 어떤 애 목소리가 근처 숲을 뒤에서 들렸다. 테니어라는 11살짜리 여자애가 숨어있던 곳에서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그러더니 연극을 하듯 배를 움켜쥐고선 심소리를 내면서 지그재그로 비틀거렸다. 날 쏘다니. 테니어는 웃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치면서 땅바닥으로 쓰러졌다. 탕. 놀이터 옆에 서 있던 조너스는 그게 애셔의 목소리라는 걸 알아챘다. 애셔는 손으로 가짜 무기를 들고 전방을 겨눈 채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돌진했다. 탕, 조너스, 넌 우리 복병이다. 조심해. 조너스는 뒤로 몇 걸음 물러나서 애셔의 자전거 뒤에 무릎을 꿇고 숨었다. 이것은 조너스가 아이들이 자주 하던 놀이인데 내편 니편 놀이라고 불렀다. 시간을 보내는데 최고의 놀이로서 아이들 모두가 탈진해서 땅 위에 널브러져야 비로소 끝이 났다. 조너스는 전에도 한 번 이 놀이를 전쟁놀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공격! 놀이 도구가 보관된 작은 창고의 뒤편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 셋이 앞으로 돌진했다. 아이들이 손에 든 신용을 한 무기는 이미 발사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놀이터 반대편에서 이에 대항하는 외침이 들렸다. 반격하라! 아이들 몇몇이 숨은 곳에서 뛰쳐나왔다. 그 중에는 피오나도 있었다. 피오나는 몸을 굽힌 자세로 달리면서 놀이터를 향해 총을 쏘았다. 아이들 중 몇 명은 멈춰서 어깨와 가슴을 과장된 동작으로 감싸쥐고는 총을 맞은 척했다. 잠시 후 그 아이들은 지면 위로 엎어져서 웃음을 참으면서 누워 있었다. 조너스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울컥 솟는 걸 느끼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놀이터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너 총 맞았어, 조너스. 애셔가 나무 뒤에서 소리쳤다. 탕, 또 맞았다. 조너스는 놀이터 한가운데 혼자 서 있었다. 아이들 몇 명이 고개를 들고 불쾌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공격군들 동작이 점점 느려지더니 웅크린 자세에서 벗어나 조너스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살피기 시작했다. 조너스의 머릿속에 전쟁터에서 죽어가며 물을 간청하던 소년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숨쉬기 힘든 것처럼 갑자기 목이 메는 느낌이 들어왔다.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이 가짜 총을 들고 발사하는 소리를 내며 조너스를 죽이는 신용을 했다.
다음 순간 아이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어색한 얼굴로 서 있었다. 이제 놀이터에는 조너스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연신 숨을 내쉬는 소리만이 들렸다. 조너스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